대법원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 가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콜로라도에서 열린 청중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휴식과 로데 웨이드의 역전극 이후 시위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세워진 금속 바리케이드 이후에 대중들이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할 수 있는 정상으로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정상일수록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제잘거리며 말했다. 이 임기 이후의 질문 정상이란 무엇인가? 자신감 있고 보수적인 다수는 때때로 전례를 뒤엎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지배하는 많은 분야에서 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옮기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용어는 때로는 이례적인 동맹관계와 소수의 만장일치 의견이 특징이다. 투표권 분야에서는 심지어 예상치 못한 진보적 승리도 있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치적 공력을 통해 자신의 법정을 운영하면서 샘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윤리적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과 싸웠고 진보적 소수는 보수적인 표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하급 대법관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 가지 변함이 없었다. 법원의 호는 계속 오른쪽으로 구부러졌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용어의 중요한 순간들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상을 받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평소보다 덜 할 게 없었던 연설을 했고 그가 재임 중 가장 내린 어려운 결정은 법원이 로데 웨이드를 철회한 후에 시위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법원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청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밤 청중들이 몰랐던 것은 대법원장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영향을 미칠 4가지 의견을 작성하면서 그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투표권과 관련된 2가지 사례가 있는데 로버츠 대법원장은 궁극적인 결과가 진보주의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고등교육에서 긍정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채무탕감 프로그램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는 주요한 보수적 승리였다. 법원의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는 로버츠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이념적 노선을 따라 분열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파기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의 구호였다. 로버츠에게 판사들은 심판과 같아서 그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이라고 부른다. 또는 그것이 그가 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자들이 지난 임기의 주요 사건들뿐만 아니라 환경, 낙태 권리, 수정헌법 위조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재판부에 합류한 이래로 어렵게 의경화된 법원을 본다. 로버츠는 학자금 부책 프로그램을 막는 그의 의견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있는 3명의 진보주의자들을 포함한 합리적인 마음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명백한 진심 어린 의견, 불일치가 낙하로 오히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이 기관과 우리나라의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덧붙여 아마도 법원이 다시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다. 3년 전 빌 고더치 대법관은 수백만 명의 성소수자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살고 일할 것인가를 가꿀 의견을 전달했다. 시민권법 제7호 고더치 판사는 또한 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주장을 다루며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보호를 확대했다. 금요일 보스토 판결을 위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에게 영웅이 되었던 고더치 판사는 낙당이 되었다. 303호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의 쟁점은 맞춤형 결혼식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기 원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관점을 이유로
동성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그러한 웹사이트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디자이너인 로리 스미스는 언론의 자유 렌즈를 통해 이 사건을 목격했다. 그녀는 정부가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위반하는 메시지를 담은 맞춤형 제품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 날인 금요일 법원은 동의했다.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의 뿌리를 둔 6대 3의견을 작성했다. 이 사건에서 콜로라도는 개인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도록 강요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녀의 양심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라고 그가 썼다. 하지만 이 법원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듯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이자 우리 공화국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법원 관측통들의 놀라움과 그의 지지자들의 기쁨에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검은 가운을 벗고 밧줄 아래로 몸을 숙이고 이번 임기의 대중들과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 폴리티코가 로데 웨이드를 뒤집고 자신의 의견 초안인 돕스 대 잭슨을 발표한 후 그는 살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알리토는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암살의 표적이 된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아서 그는 기본적으로 탱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법원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알리토가 죽음의 위협에 동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점원들도 무섭다고 확인했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의 집 근처에서 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대법관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7월 연설에서 알리토는 마침내 6월에 발표된 이 결정에 대한 첫 번째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이를 비난하는 외국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에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이 지나쳤다고 말하면서 다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결정에 대해 의견 차이를 표현하고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추론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불법적인 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하거나 암시하는 것 또는 우리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중요한 선을 넘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리토의 가장 놀라운 행동은 이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 페이지를 이용하여 보수적 기부자들과 함께했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고 있었던 프로퍼블리카의 질문에 답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알리토는 이 매체가 공화당 백만장자인 폴 싱어가 소유한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을 공개했어야 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싱어와 관련된 실체가 당사자였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어느 혐의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알리토는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일어난 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체적으로 출판했는데 이는 알리토가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독자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이제 알리토는 언론인들이 판사로부터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구할 때 그들을 냉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새로운 선회를 남겼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대변인이 이야기가 출판되는 시기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좀 더 회의적일 것 같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보도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이 대법원이 공개에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윤리개혁 추진은 의회 복도에서 수년 동안 웅성거렸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웅성거렸습니다. 비영리 수사 뉴스 단체인 프로퍼블리카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전용기와 멋진 요트를 타고 호화로운 여행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토머스는 당시 선물 규칙상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공화당 억만장자의 선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법사의장은 맹공을 가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의 윤리개혁은 법원이 그 과정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법원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서명한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고등법원의 윤리관행에 대한 명확성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공식적인 윤리 강령에는 훨씬 못 미쳤고 법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로버츠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법원이 최고의 행동 기준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확증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엘레나 케이건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법원의 정기 명령 목록에서 특정 사건에서 자신이 거부한 이유를 한 번 이상 매우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다른 어떤 정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치학 교수이자 경영적 스코투스 블로그를 만든 아담 펠드먼 박사에 따르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지난 여름 법원에 합류하여 첫 임기 동안 현 대법관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며 첫 임기 동안 법정에서 다른 모든 판사들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들은 원하는 만큼 말을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강력한 이념적 차원을 가진 사건들에서 가장 많은 말을 했습니다. 펠드먼은 투표권법 제2조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적극적인 입학허가 정책을 조사하는 동과 관련된 사건을 제기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 사건들의 다수 의견보다 더 긴 4가지 반대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노조 사건에서 그녀가 말한 것, 즉 자신의 영역을 파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연방노동법을 오해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의해 낙이된 재산 파괴에 대해 노조를 주 법원에 고소하려는 시멘트 혼합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잭슨이 유일한 반대론자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논쟁이 현재 주 법원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이 노조가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파업 동안이 위법 행위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주 법원에서의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향후 파업하기로 한 노동자들의 결정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잊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사건을 최근 몇 년간 보수 성향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권력을 장식하는 것을 목격한 노부 지지자들이 면밀히 주시해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케이건이 전략적인 이유로 바렛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은 좁았고 법원은 향후 사건들에 대해 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렛 판사에게 제한된 보유에 대한 과반수를 주기 위해 합류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노동 변호사이자 노조 컨설턴트인 제니 헌터는 법을 개정하는 데 훨씬 더 나아갔을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과반수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변호사이자 노조 컨설턴트인 제니 헌터는 엄격한 정밀조사 팟캐스트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잭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보적인 동료들로부터 떠나 잭슨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파업권에 대한 전폭적인 방어를 제안하면서 다수 의견이 파업권을 가질 위험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블유 노동자들은 고용된 하인이 아니며 계획된 어떤 작업 중단도 그들의 주인에게 가능한 고통이 없을 때까지 계속 노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잭슨은 썼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들은 비록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더라도 노동을 중단하기로 한 집단적인 결정이 국가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잭슨은 입학 허가에 있어 긍정적인 조치 프로그램들을 대장하기로 한 다수의 결정에 반대하는 그녀의 진보적인 동료들과 함께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녀는 별개의 의견으로 몇 가지 생각들을 추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입생 임기 동안 법원의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에 대한 대담한 반대였습니다. 케이크를 먹게 내버려 두면서 오늘날 대다수는 법적 판결에 의해 모두를 위한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하지만 법과 무관한 인종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삶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버츠가 무어대 하퍼에서 법원의 의견을 발표한 화요일 진보주의자들과 심지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법원이 논란이 많은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선거법 이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연방 선거와 관련하여 주 법원과 다른 주 정부기관들이 주 의회에 의해 제정된 선거 규칙을 검토하는 데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로버츠가 작성한 6대 3 의견에서 법원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판결을 선거 부정자들이 행해온 극우 이론에 대한 엄청난 거부라고 부르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전문가 리케스는 이른바 독립주 입법부 교리의 팬은 아니지만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좌파의 일부는 이 이론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우파의 다른 일부는 주 법원이 자유로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로버츠 의견을 강조하여 연방 법원이 뜻대로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항상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고등 법원에 불순한 권한을 주는 명백한 선례가 있습니다. 펜스는 무어의 결정이 독립주 의회 이론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을 죽여버렸다면서도 이는 여전히 대법원과 연방 법원의 대선 후 도전을 포함하여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장난을 칠 수 있는 면허를 준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정말 미친 짓 이론을 거부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직에 오르기 훨씬 전에 잭슨은 저널리스트 케빈 메리다와 마이클 플래처와 클래런스 토마스에 관한 2007년 저서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점심시간에 토마스의 맞은편에 앉았던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내가 잘한 사람들처럼 들립니다. 라고 잭슨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종차별을 당한 남부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경향이 있는 교훈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교훈과 다른 것 같습니다. 목요일, 토마스는 잭슨에 대한 답변을 했다. 수년간 구두 변론 중 침묵하기로 선택한 토마스는 재판장에서 조용한 법정까지 그의 동의를 잃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의 경력에서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쓰면서 토마스는 잭슨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잭슨 판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한데 말했다. 그녀가 볼 때 우리는 노예라는 원죄와 흑인들에 대한 역사적 예속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용서할 수 없이 근본적인 인종주의 사회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자란 인종차별화된 남부에서도 게이는 그들 피부색의 총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다. 그녀의 견해로는 그녀의 인종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은 매 단계마다 평평하게 무너집니다. 라고 비난하면서 잭슨은 그녀가 토마스의 장기적인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각주에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UNC가 만든 것이 아닌 입학 프로그램을 공격하기 위해 제가 쓰지 않은 반대의 의견에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견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인종이 지원자들의 독특한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인 이해를 훨씬 능가한다는 인종의식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진맨들을 불태우거나 여기서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